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세대가 무엇이고 1주택이 무엇이고 보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세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세대라는 개념은 가구라는 개념하고도 다른 거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소득세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라는 것은 가구하고도 다르고 1가구가 아니라 1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는 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세대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거주자,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란 무엇이냐? 바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거주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 배우자의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주자의 형제자매. 자, 그래서 이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도 하지만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도 판단을 해서 동일한 생계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면 바로 가족으로 봐서 세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대, 즉 거주자와 배우자는 별도로 독립세대를 유지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는 무조건 1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직계 비속, 즉 아들이 거주자의 주소에서 따로 나와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세대로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이 세 가지 요건, 즉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을 하면 1세대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령이 30세가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또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종합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무리 소득이 있다 그래도 미성년자는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가 지난 성년인 경우에는 바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종합소득이 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죠. 자, 거주자, 그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아들한테 또 주택을 하나 사줬죠. 자, 그러면 이 주택이 지금 아들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주택 한 개와 아들 주택 한 개에서 부모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서 1세대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부모도 하나, 아들도 하나, 그리고 동일 세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부모 주택을 팔려고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아들을 독립시키자, 독립세대를 구성시키자. 그래서 아들을 주소 이전만 합니다. 자, 그래서 주소 이전만 해서 다른 사람 집에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고모나 이모네 집에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자, 이렇게 주소만 이전해 놓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자, 독립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들의 주소만 이전하면 세대가 분리된 걸로 아는데, 자, 그렇게 하면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아들을 정말로 분리된 독립세대라는 것은 집에서 직접 나와서 본인이 별도로 새로운 생활 공간을 마련해서 새롭게 거기서 생활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와 거주하는 집에서 나와서 본인의 소유 집에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소유 집에서 별도의 뭐 임차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독립적인 뭐 주택을 구해서 뭐 임대료를 내면서 월세를 내면서 산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서 살아야 되면서 이렇게 나와서 살 수 있는 소득을 창출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한 창출은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증할 때 소득세로 신고된, 즉 소득세로 신고돼서 과세관청에서 소득에 대한 증거 서류가 나온 것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러한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와 살더라도 소득세 신고한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별도 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도 집이 있고 부모도 집이 있을 때 아들을 독립세대로 전환시켜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실질적으로 아들이 별도로 나와서 실질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실질적인 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득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주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주택이 공부상 용도, 즉 등기상 주택인지 상간지에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바로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은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도 있죠. 자, 이를 바로 주택 부수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택이 도시계획 내에 있으면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는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주택으로 보는 거고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으면 바로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고 그 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 토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겸연주택,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겸연주택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무조건 크면 전체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9억 이하 주택이냐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 이하 주택이냐 또는 9억 초과 주택인데 조정지역에 소재했냐 조정대상 지역에 외의 지역에 소재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부수 토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죠. 자, 주택 부수 토지가 5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주택 건축물에 대한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죠. 자, 그리고 이 주택이 바로 도시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보면 이 주택 부수 토지 중 500제곱미터 중에서 주택 건축물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곱하기 5배 하면 250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이 주택 부수 토지 중 250제곱미터는 바로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자, 그러면 주택 부수 토지 중 주택 부수 토지 500제곱미터 중 2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되지만 나머지 부수 토지 500제곱미터 주택 500제곱미터에서 주택 부수 토지 250제곱미터를 차감한 이 나머지 250제곱미터는 바로 나대지로 봅니다. 자, 나대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대지로 보는 겁니다. 즉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질 수가 있는데 건축물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대지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이 주택 건축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고 이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250제곱미터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나머지 250제곱미터에는 바로 나대지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의 부수 토지가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 토지 적용 범위 조정이 됐는데요. 자, 이게 2020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주택 부수 토지는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이 수도권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이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수 토지의 범위 조정이 있는데 이 도시지역을 바로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도권 중에서 도시지역이면서 수도권이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은 바로 주택 정착 바닥 면적의 3배만 주택 부수 토지로 보는 거고 도시지역이면서 수도권에 해당되면서 녹지지역이라든지 수도권 밖에인 경우에는 바로 5배를 주택 부수 토지로 보는 거고 도시지역 밖에는 바로 10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이면서 수도권이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은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를 적게 봄으로써 즉 5배에서 3배로 줄임으로써 이 3배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적용은 바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던 이 9억 초과 겸연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에는 바로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인 경우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바로 이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1층 건물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 1층이 50제곱미터, 2층짜리 2층 주택이 있는데 뭐 1층은 상가인데 상가가 50제곱미터. 자, 2층은 주택인데 주택도 50제곱미터. 자, 이 두 개를 합친 것은 바로 100제곱미터. 자, 이 두 개의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 이 건물 면적을 전부 합친 이 100제곱미터를 바로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을 합치면 전부를 주택으로 봤었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바뀌어서 이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9억 원이 초과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9억 초과 겸용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지. 9억 이하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 주택인데 겸용주택인데 9억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종전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부분 연면적이 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면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바로 이 규정, 종전 규정이 적용이 돼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바로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로 하더라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상가는 100제곱미터인데 주택은 11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주택 면적이 크죠. 주택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9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고, 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로 주택을 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하고 계속해서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못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이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9억 이하, 그 다음에 9억 초과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과 조정대상 외의 지역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 얘기를 했고, 9억 초과 겸용주택은 뭐 조정지역이든지 조정대상 지역 외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가주택, 이 고가 겸용주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9억 초과냐 9억 이하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자, 9억 초과하는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적용 시기는 2021년 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겸용주택은 9억 이하 주택, 9억 초과하면서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냐 조정지역 외의 주택에 소재하냐 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자, 이 얘기는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9억 원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의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이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1세대 1주택이 겸용주택을 양도하는데 9억 원을 초과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연면적,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듯이 자, 바로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9억 이하다 그러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무조건 전부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고, 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상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큰 경우로 하더라도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9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